1989년 영국 어느 경찰서 안에서는 형사와 어느 사건의 목격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목격자는 범인의 머리 스타일과 생김새, 복장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서 몽타주는 쉽게 완성됐죠. 완성된 몽타주 속의 용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랫동안 다듬지 않은 장발에 양볼은 패여 있을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고, 덥수룩한 수염과 반팔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설명만 들어도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인상으로 느껴지죠. 경찰은 이 몽타주로 금방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건은 잊혀졌고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자, 20년 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시간엔 이 사건이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지 아니면 해결이 됐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틀 헤이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펜브룩셔에 있는데 해안가 풍경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나 있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죠. 특히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는 영국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여행 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관광객을 노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9년 6월 리틀 헤이븐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의 이름을 토마스 딕슨이라고 밝히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부모님이 며칠 전 이곳으로 여행을 갔고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바로 수색견을 데리고 해안가 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고자였던 토마스 딕슨이라는 남성의 부모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터 딕슨과 그웬다 딕슨 부부였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한을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거든요. 그렇다면 금전이나 또 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 범인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시신을 조사해보니 이 부부는 여행 마지막 날 범인을 만나서 사망한 것이었어요.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시신들이 양손은 뒤로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남편인 피터는 뒤통수에 3발의 사냥용 엽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상황을 잘 떠올려 보면 마치 처형을 한 듯한 느낌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이들을 데리고 한동안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살해했겠죠. 소지품은 지갑이 사라져 있었고 아내인 그웬다는 옷이 벗겨져 있었는데 이건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죠. 그리고 몸에 저항은이 많았어요. 아마 성폭행 당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통수에 역시 남편처럼 총을 맞아 사망했죠. 경찰은 이런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인은 피터를 먼저 살해한 뒤 그웬다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거세게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합니다. 한눈에 봐도 단순 강도 살해라고는 볼 수 없었고 리틀 헤이븐이라는 지역 특성상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경찰들은 이런 사건을 자주 접해보진 못했을 거예요. 수사 의지가 사라질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리틀 헤이븐의 주민들은 잊고 있었던 4년 전 미제 사건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1985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있던 12월 23일 리틀 헤이븐 근처 농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주민들이 빨리 발견해서 신고도 금방 됐고요.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아서 전부 진압됩니다. 하지만 처음 불이 난 이 집에서 살던 헬렌과 리처드 토마스 부부가 사망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엔
질식사인 줄 알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시신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헬렌은 2층 방 안에서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요. 리처드는 카펫에 말린 채 발견됐는데 둘 다 머리에 사냥용 엽총을 맞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사망 원인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봤어요. 집안에 몰래 들어온 범인이 혼자 있던 헬렌을 제압해 양손을 결박했고 뒤통수에 엽총을 쏴 살해한 뒤 현장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온 남편 리처드에게도 총을 쏴 죽였고 카펫으로 감싼 다음 그 위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집안에 지문이나 족적이 남지 않아서 경찰이 끈질긴 수색을 해봤지만 결국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은 리틀 헤이븐 최초의 미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사건은 4년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죠. 토머스 부부와 딕슨 부부가 모두 살해됐는데 여기에 쓰인 흉기가 사냥용 엽총이었다는 것과 범죄 발생 시각이 새벽이라는 점, 그리고 부부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해당했다는 점이죠. 마을 주민들은 다시 엽총 살인마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을이 삭막해지면서 여행객이 줄었고 관광 수입이 줄자 사람들의 형편도 같이 어려워졌는데요. 범인도 문제지만 지역 경제가 침체되자 경찰은 아주 빨리 범인을 검거해야만 됐어요. 과연 딕슨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작에서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1989년 리틀 헤이븐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 계기는 범인이 스스로 붙잡히게 되는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딕슨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살해된 바로 다음 날 오전 7시에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300파운드가 인출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즉시 지역의 모든 은행을 조사해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 사람은 다행히 범인을 자세히 기억했기 때문에 몽타주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장발에 정돈 안 된 수염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고 목격 당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반팔 티셔츠와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로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는 진술도 했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 아무리 자세히 기억해도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몽타주 한 장에만 의존해서는 범인을 찾아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범행이 일어난 1989년에는 과학 수사가 도입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리틀 헤이븐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용의자 6,000명을 일일이 대조해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도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하면서 결국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리틀 헤이븐의 엽총살인마는 끝내 붙잡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사가 됩니다. 딕슨 부부가 살해된 지 20년 만인 2006년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반이 창설된 거죠. 팀장인 스티브 윌킨스는 전담 수사팀과 리틀 헤이븐에서 일어난 두 건의 엽총살인마 사건을 맡게 됐어요. 윌킨스 팀장은 범인의 살인 도구가 엽총이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에 지난 20년간 리틀 헤이븐을 포함한 펜브룩셔 지역에서 엽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살인사건 용의자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그중 유력 용의자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1989년 펜브룩셔 일대에서 30건의 강도와 강간 혐의로 16년형을 받은 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범행 도구도 엽총이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던 거예요. 윌킨스는 쿠퍼가 엽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쿠퍼가 예전에 유명했던 불스아이라는 TV 프로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영국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1989년 5월에 쿠퍼가 출연한 영상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참 영상을 보던 윌킨스의 눈에 낯익은 남자가 발견됐어요. 자신이 만난 적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처음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았고 지금은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영상을 보던 중 화면 속에 이 남자가 옆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윌킨스는 바로 화면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뒤져서 한 장의 그림을 찾아오는데요. 바로 17년 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그린 몽타주였어요. 윌킨스는 TV 속 쿠퍼와 몽타주를 비교해 보고는 쿠퍼가 20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짐작했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게 됩니다. 영상에서 사회자가 쿠퍼의 취미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쿠퍼가 자신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데 특히 리틀 헤이븐의 해안가를 자주 찾는다고 대답했어요. 1989년에 딕슨 부부가 살해당한 그 해안가였죠. 방송에서 말한 대로라면 쿠퍼는 이 TV 프로에 출연했고 한 달 뒤 리틀 헤이븐을 가서 딕슨 부부를 살해했던 겁니다. 윌킨스는 이제 정말 쿠퍼가 범인이 맞다고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쿠퍼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 강도 혐의로 검거된 적이 있었어요. 검거될 당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영상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담당 형사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만 대답한 거예요. 범죄자들은 보통 경찰의 질문에 변명을 많이 하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쿠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마치 강도죄를 인정하고 빨리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 혐의를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처럼 보였던 거죠. 이런 상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런 기록은 없었거든요. 이 영상으로 윌킨스는 쿠퍼가 조사를 더 받는다면 자신의 다른 범행이 드러날까봐 강도 혐의만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던 쿠퍼의 압수 물품 중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을 감식해서 당시 살인사건의 DNA와 비교해 본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미 너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시도해도 성공하기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끈질기게 사건에 매달리면서 2년 뒤인 2008년 쿠퍼에게 압수한 물건 중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게 됩니다. 쿠퍼가 사용한 엽총과 집에서는 압수한 반바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여기서 피터 딕슨의 DNA와 1985년 범행 당시 착용했던 장갑에서 리처드 토마스의 DNA가 나온 거예요. 2010년이 돼서야 혐의가 입증되자 윌킨스는 범인에게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범행 사실을 추궁했더니 쿠퍼는 오히려 신경질 내면서 자신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던 1985년, 1989년과 다르게 과학수사는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고 쿠퍼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범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죠. 발뺌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었어요. 20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결국 2011년 재판에서 쿠퍼가 2건의 살인과 강간, 5건의 강도 혐의를 모두 인정받았고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영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라 최고형을 받은 거죠. 지금도 감옥에 수감돼 있고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목격자가 범인을 자세하게 기억했고 담당 형사가 몽타주를 그려뒀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더 정확해진 수사기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장의 몽타주와 형사의 예리한 눈썰미로 미제 사건을 해결한 리틀 헤이븐의 엽총살인마 존 윌리엄 쿠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영화 시나리오 같죠? 20년 전에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몽타주를 그려뒀고 그게 보관돼 있다가 20년 후에 다른 형사가 예전 자료를 이용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1989년에 경찰은 기존 살인 용의자들로만 대조해 보느라 강도 혐의로만 체포된 적이 있는 쿠퍼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강도 혐의로 취조할 때 쿠퍼에게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과학 수사도 없었기 때문에 뭐 DNA나 프로파일링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범인들이 보통은 범행에 쓴 물건을 없애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쿠퍼는 사용한 물건들을 그대로 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오히려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강도 혐의로만 감옥에 들어갈 테니 증거인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유류품이나 범행 도구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미제 사건들이 풀리고 있는데 그중 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수사 자료가 검거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경찰이 신고 즉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냈고 도난된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목격자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몽타주도 나오지 않았겠죠. 범인을 바로 검거하는 데는 실패해서 미제 사건이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수사기법이 발달했고 미제 사건 전담반이 생기면서 담당 형사의 끈질긴 수사가 있어서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았던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다음 주 예고할 차례인데요. 국내 사건 될 것 같아요. 연쇄살인마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연쇄살인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유영철의 스승이라고 했는데요. 벌써부터 특이하죠. 유영철의 범행 동기로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는 말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노인이나 여성들 위주로 살해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이혼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증오심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현재는 분석돼 있는데 이 정남규의 경우를 보면 첫 범행부터 자신의 어떤 쾌락만을 위해 살인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이코패스 등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범인들이 저지른 사건 이런 개념이 전혀 없던 때라서 사람들이 이 범인의 말을 듣고는 쾌락만을 위해 살인을 했다 이런 말 듣고 굉장히 경악을 하기도 했어요. 정남규는 범행 전부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으슥한 동네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요.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지도 않았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자신을 발견해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식단 관리, 체중 관리, 운동도 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사건 기사를 모으기도 했고요. 완전 범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학수사나 관련 잡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CSI 과학수사대 이런 드라마도 챙겨봤고 다른 연쇄살인범들과는 다르게 체계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고 수법을 사용했죠. 보통의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들은 상당히 허술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되지 않을 만큼의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 붙잡힐 텐데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정남규는 달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역대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당시 범인과 대화하던 프로파일러도 정남규의 자백 과정에서 자신을 프로파일링하는 기사와 프로파일러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냈었거든요. 그런 사실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는데요. 범죄자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기에는 뭔가 더 복잡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은 기대되시죠? 국내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는 정남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충청북도 중원군 동락초등학교라는 곳인데요. 학교 앞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글씨를 읽어보면 김재옥 여교사 현충탑이라고 쓰여 있는데
김재옥 여사는 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였어요. 현충탑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나라에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같은 해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한 김재옥 여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인 7월 6일 이 학교를 점령한 북한군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총으로 위협하며 우리 군의 정보를 묻자 김재옥 여사는 모두 철수했다며 속인 후 학교를 빠져나와 4km를 달려 국군 주둔기지가 있는 가섭산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정보로 우리 군은 적은 수의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펼친 끝에 북한군 1000여 명을 사살하고 132명을 생포하게 됐어요. 이 전투가 한국 전쟁 개전 이래 우리 군 최초의 승리였던 무궁리 전투라고 합니다. 이 승리로 김재옥 여사는 민간인 최초로 태극 무궁훈장을 받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육군 중령과 결혼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탈영병에 사소한 원한으로 인해 가족이 모두 살해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억울한 감정을 그 대상에게 풀어내기 위한 감정이죠. 특히 원한에 의한 복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선징악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고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좋은 결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작은 원한으로 아무 죄 없는 일가족을 살해한 도끼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궁리 전투 이후 13년이 지난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 군부대 관사에서 육군 대대장과 부인, 자녀, 가정부까지 6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사망한 대대장의 운전병이었는데요. 출근 시간이 지나도 밖을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함을 느끼고 안에 들어갔다가 살인 현장을 보게 됐어요. 대대장과 아내는 큰 방에서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옆방에서 자던 아이들과 가정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이불에 덮여 있었죠. 흉기는 도끼였습니다. 범인이 머리를 내리쳐서 즉사시켰던 거예요. 현직 군인 간부의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군대와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요.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범인에게는 살인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어서 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24일 만에 서울에서 외사촌 동생을 만나는 범인을 수상하게 본 노점 상인의 신고로 다행히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죠. 범인은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5개월 뒤인 1964년 3월 10일 사형됩니다. 범인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대대장과 가족을 살해하게 된 것일까요? 범인의 이름은 고재봉으로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했고 한국전쟁이 끝나자 서울로 상경해서 빵과 아이스크림을 팔며 살았는데요. 가난으로 부모가 제때 먹지 못해서 병을 얻어 사망했고 고재봉도 영양실조로 자라면서 작은 체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폭력적이었고 도벽도 있었다고 하는데 가난으로 인한 주변의 무시나 생계에 집착하다 보니 생긴 성격으로 보이죠. 성인이 된 고재봉은 먹고 사는 문제로 군에 입대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으로 배치되면서 대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하지만 열악한 시설과 식량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자주 굶는 일이 생기다 보니 같은 관사에 사는 박중령이란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에게 들켰어요. 가정부는 예전에 박중령의 집에서 사라진 라디오도 고재봉이 훔친 것이라 생각해서 이 일을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고재봉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자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박중령에게 가정부가 그날 있던 일을 모두 알립니다. 사실 박중령과 고재봉은 다른 부대에 있었어요. 서로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죠.
가정부의 말을 듣고도 박중령은 젊은 사람이 배가 고프다 보니 음식을 조금 훔쳤을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지만 다음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박중령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군화와 구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고재봉이 훔친 것이었어요. 거기에 이웃집 초등학교 교사의 집에서 옷을 훔쳤다는 이야기까지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며 고재봉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재봉이 붙잡혔고요. 헌병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박중령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헌병대로 찾아왔고 여기서 고재봉도 만납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요. 박중령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고재봉이 근무하는 부대의 대대장과 친한 사이라 체면을 봐서라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며 타이르고는 다시 부대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으로 고재봉은 육군 교도소에서 6개월간의 감옥 생활로 전과자가 됐죠. 1963년 9월 감옥에서 출소한 고재봉은 탈영을 해요. 바로 서울로 가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이 장소였는데 극장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전과자가 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도 당해요. 그러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박중령 때문이라면서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영으로 쫓기는 심세라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제로 다시 돌아와 박중령의 집 뒷산에서 노숙을 했고 사건 일주일 전부터 인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도끼와 부엌칼을 훔쳐서 낙엽 속에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1963년 10월 12일 살인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중령의 집 앞에 도착한 고재봉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범행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인 저녁, 마을에서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결심합니다. 이때 숨겨둔 흉기를 찾아 박중령의 집 밖에 숨어서 다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죠. 밤이 되자 박중령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고재봉이 뒤를 따라갔고 집안에서 아내와 박중령의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집안에 들어가서 박중령을 살해했죠.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박중령을 살해한 고재봉은 도망치지 않고 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군인 간부를 죽였으니 금방 포위될 것이고 벗어나려면 권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인기척을 듣고 방문을 연 박중령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이어서 살해하는데 이 여성이 13년 전에 무국리 전투를 승리하는데 우리 군에 큰 정보를 가져다준 김재옥 여사였죠. 부부를 살해한 뒤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던 자식과 가정부까지 모두 살해했고요. 안방에서 손목시계와 백금 다이아 반지를 훔쳐 달아나다가 근처 다리 밑에서 박중령의 옷과 구두를 묻어버리고 숨어있던 산으로 돌아가서 피 묻은 자신의 옷과 박중령의 신분증을 묻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촌형의 집으로 가기 위해 홍천으로 도주했죠. 이때 잡힐 수도 있었어요. 홍천에서 헌병대들에게 불신 검문을 받게 된 건데 이들이 고재봉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가지고 있던 시계와 다이아 반지, 현금을 뺏은 뒤에 그냥 보내줬어요. 이렇게 고재봉이 무사히 범행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관사 앞에 도착한 운전병이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인데 육군 간부가 살해된 사건이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크게 있었고요. 현상금이 걸렸지만 범인을 잡을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수사 방식이 굉장히 도제식이었고 과학수사나 어떤 감식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목격자 없이 일어난 사건은 아무래도 수사하기 힘들었겠죠. 사실 단서가 없긴 했지만 해당 부대 입장에서 보면 육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탈영한 고재봉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가정부 진술도 있었고요. 정황상 고재봉은 범인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살해당한 사람은 박중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재봉은 이 사실을 사건 다음 날 신문을 보다 알게 됐어요. 박중령이 사는 줄 알고 들어갔던 집에는 이득주라는 다른 중령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박중령과 이중령은 육군 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친한 사이였어요. 고재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박중령이 부대를 옮긴 상태였고 그 자리에 이중령이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침입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해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고재봉은 다시 철원으로 가서 박중령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동대문 시장에서 과도 세 자루를 구입했고 평택으로 내려와 수사망을 피해 모래밭에 굴을 판 채 2주간 숨어 있었는데 이때 고재봉의 현상금은 3만 원에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랜 노숙 생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자전거를 훔쳐 타고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장사를 하는 사촌 동생을 만나 교통비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 가게의 상인에게 사촌의 행방을 물어봤죠. 이때 이 상인이 지명수배 이야기를 듣고는 고재봉이 살인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서 사건 발생 24일 만에 고재봉을 검거하게 됐죠. 고재봉은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잡히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죄를 입증할 만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추궁 끝에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1963년 12월 12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강도, 살인, 상관살해, 예비 강도 등 8개의 혐의가 모두 입증됐어요. 그런데 고재봉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당당한 말을 합니다. 공소장에 강도 살인으로 기소된 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살인 강도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 거예요. 자신의 주 목적이 강도가 아니고 살인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살인 사실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고재봉이 법정에서 이중령 살해 순간을 진술할 때 방송사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고재봉의 가족들을 촬영했어요. 그러자 고재봉이 화를 내며 자신은 이제 죽을 몸이라 상관없지만 가족들까지 괴롭히진 말 것이며 자신이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앉아있을 뿐이니 죽고 싶지 않으면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중령의 집에서 도끼로 가족을 죽이고 권총을 찾아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인 이유를 묻자 도끼로는 자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까지 죽인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할 정신이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고재봉은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린아이까지 살해한 점,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들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여기에 항소하지 않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귀의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64년 3월 10일 인천 부평에서 총살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범죄 사건을 보면 범인들이 검거된 후에 종교에 의지하면서 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씻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죄송은 피해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상관도 없는 신을 가지고 핑계만 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더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1963년 도끼살인마 고재봉의 일가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사건 내용은 굉장히 짧죠. 오래된 사건이라 정보가 많이 없고요. 좀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도 이 사건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재봉을 어느 정도의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사건이 좀 왜곡된 것이죠. 가정부가 없는 죄를 고재봉에게 뒤집어 씌워서 고재봉은 음식을 훔치려고만 했는데 뭐 군화나 옷, 라디오는 훔친 사실이 없지만 가정부가 오해해서 고재봉에게 모두 덮어 씌웠고 이 일로 징역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이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첫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었죠. 이때 고재봉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붙잡힌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기독교의 귀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매일 수기를 쓰면서 참회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형 전까지 매일 수기를 쓰면서 참회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마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반성했고 많은 양의 어떤 자서전 같은 글을 쓰면서 감옥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을 뭐 전도하고 뭐 이랬을 것 같지만, 사실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요. 이게 기사를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문서에서 표현할 법한 단어들을 써야 하고 올바른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 보니 이러한 문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물론 뭐 기독교에 귀의했고 성경책 가지고 다녔고 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이런 말들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방학 숙제에서 일기 쓰는 개념처럼 글을 썼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박중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고재봉이 죽이려던 사람이죠. 실수로 살해한 이중령과 육사 동기생이었는데, 이중령의 유해는 현재 국립현충원 서울에 있죠. 안장돼 있어요. 이 장례식에 박중령도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건의 충격으로 군 생활을 오래 못하고 전역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뭐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재봉의 계획은 박중령을 살해하는 것이었지만 박중령의 사진이에요. 이중령을 잘못 살해했죠.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대로 믿기에는 모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진술이 성립하려면 고재봉은 박중령과 이중령을 구분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두 사람 다 얼굴을 모르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고재봉은 헌병대에 잡혀왔을 때 찾아온 박중령을 만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얼굴을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박중령의 신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원한도 가졌죠. 이러한 인과를 가지고 있는데 박중령의 얼굴을 모른 채 범행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언론 인터뷰에서도 박중령은 이것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재봉의 얼굴을 박중령이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재봉은 죽이려는 박중령의 얼굴을 모르면서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술한 대로 범행 일주일 전부터 집 주위에 숨어 있었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박중령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집 앞에는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의 이름이 쓰인 문패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범행 순간에도 고재봉은 조명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얼굴을 비춘 뒤에 살해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때 박중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과 범행 후 군복과 신분증을 훔쳤는데 이때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을 리도 없죠. 시간이 오래 지났고 범인도 죽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알아낼 방법이 없지만 이러한 정황대로라면 고재봉은 어떠한 이유로 이중령과 가족들을 살해해야 될 이런 결심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행 이유가 원한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피해자인 이중령의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중령의 아내가 교사였고 가정부까지 두고 있는 집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도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은 고재봉도 짐작했을 수 있죠. 그리고 고재봉은 같은 관사에 사는 대대장의 당번병을 하던 데다가 이 집에 박중령이 살고 있을 때 들어와 음식을 훔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조도 잘 아는 집에 돈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던 고재봉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죠. 이런 데다가 박중령에 대한 원인으로만 보기엔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내의 경우는 범죄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가정부와 아이들까지 살해했고 집을 뒤져 금품을 훔쳐나온 것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원한 살인들과 수법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범행 현장은 원한이라기보다 강도에 더 집중한 흔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살인을 한 뒤 그 사람의 옷과 신발, 신분증을 굳이 가지고 나와서 나눠버린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강도 목적을 위해 살인을 먼저 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됐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시 스마구에 있는 도모가오카 중학교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정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문 앞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경비원이 호기심에 비닐봉지를 주워 안을 열어보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안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머리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시신에서는 볼 수 없던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린 아이의 입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던 거예요. 내용은 마치 이 머리를 발견한 사람이나 경찰에게 하는 말 같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에 걸친 원한에 유혈의 심판을. 스쿨킬러라고 써있죠. L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밑에 학교 살인마 사카키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 술도깨비 장미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쪽지는 입안에 오랫동안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젖었죠. 그리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여 있지도 않아서 처음엔 수사관들이 읽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왜 중학교 입구에 초등학생의 잘린 머리가 버려져 있던 것이고 이런 범행을 한 계기는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이 궁금해지죠. 지금부터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피해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살해당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하세준이라는 남자아이였어요. 우선 이 사건이 원한 살해라고는 보기 힘들죠. 범인은 아이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강한 살해 동기를 가졌다는 건데 초등학생에게 이 정도의 원한이 생길 리는 없고, 만약 가족이었다면 평소 누군가와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그만큼 의심이 가는 사람도 쉽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에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세준이라는 아이는 방사선과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인 장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얌전한 성격에 어른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요. 사건 발생 3일 전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밤 9시 50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원칙대로 비밀 수사가 시작됐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경찰관과 소방관 150명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죠. 마을과 학교 주변을 전부 수색했는데도 하세준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개 수사 하루 만에 중학교 정문에서 아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됐던 겁니다. 단순히 머리만 잘라서 버리고 간 게 아니었는데요. 흉기로 눈을 찔렀어요. X자 모양으로 상처를 냈고 입도 귀까지 찢겨 있었고 이 안에서 A4 용지에 쓴 쪽지가 발견됐던 거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베 아동 살상 사건이나 쪽지 마지막에 범인이 남긴 이름을 따서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2주일 만에 고베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편지는 흰색 봉투에 붉은색으로만 쓰여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사카키바라 세이토라고 소개했고 죽은 하세준의 입에서 발견된 필체와 똑같았어요. 신문 기사를 본 범인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편지는 2장인데 하세준의 머리에 있던 편지가 젖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경찰 수사 발표를 봤는지 그때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적었고, 다음 장에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사건을 전달할 때 발음을 잘 못해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자신의 활약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적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봉투에 적은 사카키바라 세이토는 필명이 아니라 자신의 본명이라면서 자기가 왜 살인을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고난 천성 같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잘못 읽거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생긴다면 한 주에 3개의 야채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면서, 야채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머리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범인의 전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보면 정신연령이 조금 어린 사람 같아 보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단서들은 잘린 하세준의 머리와 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머리에 남은 흉터의 모양과 이 편지 내용을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 짓는데 이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자세했습니다. 30대에 히키코모리적 기질을 가진 남성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부당한 일로 해고당한 후 현재는 무직이고, 아빠가 어릴 때 사망해 어머니에게만 길러졌는데 심한 통제를 당하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폭력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의무교육에 적대감을 가진 남자라고 추측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본 경찰의 추측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분석을 합니다. 로버트 K. 레슬러라고 하는데 전 FBI 요원 출신이고 지금은 미국의 권위 있는 프로파일러예요. 연쇄살인범을 영어로 시리얼 킬러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에 와서 범인의 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2장의 편지는 모두 수준 낮은 장문 실력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인이 아닌 중학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 경찰과 정반대의 분석이었지만 이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로버트 K. 레슬러의 분석을 더 신뢰한 경찰은 사건 발생지인 도무가오카 중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했죠. 그리고 교내에서 발간된 장문집에 징역 13년이라는 글을 쓴 학생 A의 필체와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용의자를 만나게 됐어요. A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인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와 피해자 입안에 있던 쪽지를 보여주면서 이 필체가 학교 장문집에 실린 A의 필체와 일치한다 라고 설명하자 A가 갑자기 울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겁니다. 원래는 부분적으로 필적이 일치해도 이걸 100%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A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 결과를 숨기고 추궁해 본 건데 범인이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였어요. 피해자인 하세준을 죽이게 된 동기와 추가 자백들을 듣는데 A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세준을 포함해서 2명을 살해했고 3명을 쇠망치로 내리치거나 칼로 배를 찔러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죠. 피해자는 전부 초등학생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고르다 보니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첫 범행은 붙잡히기 3개월 전인 1997년 2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잡히기까지 3개월 동안 5명에게 살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스스로 범죄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첫 범행을 더 말하자면 지나가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2을 한 번에 쇠망치로 내리쳤는데 다행히 이 아이들이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인상착의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경찰은 그때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범행 당시에 A가 교복도 입었고 학생용 가방을 맸어요. 그래서 도모가오카 중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경찰이 이 학교의 학생 사진들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요. 학교가 자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얼굴을 대조해보지 못하고 이게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 뒤로 A는 계속 범행을 시도했고 하세준 사건은 A의 세 번째 범행이고 두 번째 살인이 됐어요. 하세준은 심지어 A의 동생 친구예요. 서로 얼굴도 아는 상태였는데 이날 할아버지 댁에 간다면서 집을 나가자마자 A를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A는 이번에 정말로 살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하세준이 평소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산에 가면 파란색 거북이가 있다는 말로 풀숲까지 유인해냈고 여기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하게 저항하자 운동화 끈을 이용해서 교살했어요. 그리고 근처 철물점에서 줄톱을 훔치고 풀숲 울타리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랐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시체를 숨겼는데 범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날 다시 집에 있던 칼을 들고 현장에 찾아갑니다. 눈을 찌르고 여기서 입을 귀까지 찢은 다음 눈꺼풀을 잘라내고 쇠톱을 이용해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이 머리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정문에 버리고 자전거로 도주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연못에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는 근처 구덩이에 유기했는데 하고 나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기 장소를 바꾸고 학교 담벼락에 머리를 올려놓기로 결정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문 앞에 두고 도망쳤던 거였어요. 경찰은 이런 자백들을 근거로 바로 다음날 A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재판을 받게 됐죠. 2건의 살인죄와 3건의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지만 문제는 A의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법상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였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일본법이었어요. 법원은 평소 A가 고어나 호러 영화에 빠져있던 점과 작은 벌레나 동물을 죽여왔고 이상한 말을 자주 했다는 점을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선고합니다.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소년법으로 형기를 공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의 가족은 살해당한 하세준의 가족에게 8천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문제는 A가 소년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소년원 내부에서 여자 수감자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중 A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02년에 법원이 수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총 8년의 형기를 마치고 2005년 1월에 출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세준을 죽일 때까지의 그 범죄 사실로 내려진 판결은 8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출소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 편지와 묘를 찾아가겠다고 전했는데 전부 거절당했고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흉악 범죄였기도 했고요. 범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년법을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4년 만인 2001월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게 됐고요.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안으로 개정됐죠. 그런데 정작 이 A 때문에 개정된 법인데 A는 판결이 내려진 후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 때문에 A와 가족들은 이름을 바꾸고 신상정보 보호 신청도 했죠. 일본이 그런데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공개하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뉴스를 통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 A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름을 바꿨어도 이미 8년 전 검거될 때의 얼굴은 공개된 상태이기도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출소한 A를 봤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히가시나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A를 봤다는 장소가 비슷하기만 하고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전부 목격자들이. 그래서 이게 확실한 정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들어서 A가 자신의 범행 수기를 적은 책
이름이 절가라고 해요. 이게 출간이 되어 책을 써서 냈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이 써서 파는 게 괘씸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에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약 12억 원의 인세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일본은 전과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상업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A의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태였어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 법이 도입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법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가 되는 2016년 2월 어느 잡지에서 A의 근황을 공개하는데요. 출소 이후 술집과 성매매 업소를 자주 다니고 그 업소의 직원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변태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목격담이었어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결국 A는 책을 팔아 돈을 벌었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이런 점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자면서 우리나라처럼 소년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1997년 일본의 고베 아동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범인 사카키바라 세이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유튜브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사건인데 그래도 다룬 이유는 그나마 좀 저만의 시각으로 좀 사건을 보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요. 또 그래도 제가 하는 사건은 좀 뭔가 다르다,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또 이 점이 좋아서 구독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기존 수사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A의 사카키바라 세이토의 첫 범행이었던 그 초등학교 여학년 2명 살인미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 사건이에요. 이것도 100% A의 범행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였던 하세준의 살인은 진범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베 신문사로 2장의 편지가 보내졌었죠. 이게 사실 문장이 뭐 이상하긴 했지만 중학생이 썼다고 보기엔 내용 자체가 성인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발견된 날 학교 정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학교 앞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서성이던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을 봤다는 신문배달부의 증언도 있었어요. 여기에 뭐 A가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 자기는 속았고 당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1997년에 있던 일들을 사실 이제 와서 정확히 밝혀내기엔 이미 결론이 나버린 사건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야기만 가지고 재수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의문점이 더 있는데 처음 사건을 신고한 수위는 학교 정문 중앙에서 머리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장소가 달라요. A는 머리를 학교 담 위에 올려놨다가 떨어져서 정문에 놨다고 했지만 범행 당시 A의 키가 160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담은 2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6kg이 되는 사람의 머리를 담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죠. 자백 당시 A가 횡설수설한 점도 있었고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도 전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진범은 당시 봉투를 들고 근처를 돌아다니던 남성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자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인데 범행 과정들이 물질적 증거보다 모두 A의 자백으로만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가 자백한 범행 장소에서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나왔지만 진술한 것과 차이가 있었고요. 하세준의 시체에서는 분홍색 시반이 발견됐다 그래요. 분홍색 시반이라는 것은 주로 독살이나 가스 중독, 시체가 추운 곳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A는 하세준을 목졸라 죽였다고 진술했거든요. 교살에 의한 질식 사면 독살의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살인 후 시체가 추운 곳에 방치됐어야만 분홍 시반이 나타난다는 건데 사건 발생 당시가 5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냉동실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시신을 차갑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A는 살해 후 시신을 이동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A의 그동안의 진술에도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이 용의자의 진술보다도 더 신뢰해야 되는 게 정황이나 증거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A의 말로만 조서가 꾸며졌냐는 거죠. A의 자백대로라면 처음에 손으로 목을 졸랐지만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운동화 끈을 사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부검 결과와 맞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시체에서는 저항을 참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신을 통해서 범인은 왼손잡이로 추정된다고 분석이 나왔어요. 하지만 붙잡고 보니 A는 오른손잡이였고 신문사에 보낸 편지도 평소 A의 필체와 유사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었죠. 이대로라면 A의 범행이라고는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검거 당시에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A를 체포하고 집에서 범행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과 A가 피해자의 머리를 집 다락에 숨겼을 때 남은 핏자국이 있었고요. A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기 전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A의 글씨와 비슷하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죠. 편지에서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A도 하세준을 살해하기 전에 그동안 저질러온 살인과 범행들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런 점이 성격상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만약 A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A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A를 담당한 병원의 판단으로 의사들과 유사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역할 치료가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A가 여기에 빠져든 거예요. 치료 이상으로. 병원 안에서 다른 의사가 A의 엄마 역할을 하던 그 의사의 험담을 좀 했나 봐요. 이걸 우연히 들은 거죠. 이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A는 엄마의 통제를 강하게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겠지만 동시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사건 당일에 자신의 엄마만큼은 범행 사실을 좀 눈치채 주길 바랬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었죠. 가정 환경 때문에 A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은 없어요. 하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릴 적에 외할머니가 A를 대신 키운 적이 있었는데 A가 할머니를 잘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 외할머니가 사망하자 우울증이 생겼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고양이나 비둘기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과감하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해외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많이 보이는 사례인데 처음엔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으면은 동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죠. A도 같은 케이스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담임교사가 부모를 찾아와서 얘는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A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부모가 정작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더 통제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런 통제가 더 욕구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검거 이후에 엄마나 이혼한 아버지 둘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A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됐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면 그건 부모 눈앞에서만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독립하거나 친구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부모 몰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끝으로 다음 주에 알아볼 사건 미리 예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범인들이 한국인일 뿐이고요. 장소가 한국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국인들을 상대로 납치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살인 사건과도 연관이 좀 깊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음 주에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